어젯밤 오랜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잊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어제 꿈만 같았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곤 6월의 맑은 하늘 아래 시험을 치고 나와 맥주캔을 따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맥주캔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지갯빛 방울방울이 꿈의 한 장면 마냥 떠올랐다. 뒤돌아보니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100m를 전력 질주하다 갑자기 서버린 느낌이었다. 마음은 홀가분했다. 지난 시험에 대해 미련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합격을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합격이라 한들 난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 상태는 홀가분하지 못했다. 약 부작용으로 온몸을 뒤덮은 염증과 어제까지 있었던 한 스푼의 힘조차 오늘은 남아있지 않았다. 시험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합격의 기쁨보다는 이제 어떻게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야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몸의 치유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시험 때문에 가까운 병원만 다녔다. 시험이 끝나고 유명한 병원과 한의원을 갔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고스란히 시간에 맡겨야만 했다. 녹아내리는 듯한 피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약 복용하는 것을 멈췄다. 약을 중단하니 열이 다시 올랐고 염증은 염증대로 최고조로 달했다.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마늘인 것을 알았다. 살면서 생마늘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삶에 대한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는지 그 매운 생마늘조차 입에 감겼다. 3개월 이상을 미역국과 마늘 양파장아찌 그리고 김치로만 밥을 먹었다. 물리거나 하는 일 없이 맛있게 먹었다. 다행히 입맛은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다. 간지러움은 자다가 일어나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될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 와중에 오락내리락 하는 열은 합격의 기쁨보다 병이 낫지 않으며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과장해서 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죽는다 해도 회계사를 합격하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마음속에 실천하지 못한 미련을 품고 사는 것도 얼마나 한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러한 미련을 남기기 싫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중간에 약을 중단했던 데게 정말 두려웠던 것은 다제내성 결핵이었다. 10월 중순 합격자 발표가 났고 예상대로 합격이었다. 나는 내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이건 세무사를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합격은 당연했고 성취를 했다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뿐이다. 다른 합격생들은 벌써 빅펌이다 공기업이다. 다들 면접 보러 갈 시간이었지만 나는 이번에 입사를 포기했다. 이후 나는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2번 정도 있었고 이로 인해 응급실도 갔다. 다행히 그렇게 고통스럽던 시간도 결국은 흘러가 열이 오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간지러움 중에 간격도 점점 길어졌다. 이제는 슬슬 족발 같은 고기도 땡기기 시작했다. 병의 초기에는 고기와 피자, 햄버거 이런 음식을 먹지 못했다. 사족이지만 병 초기에 많이 먹은 것은 호주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던 딸기였다. 신기하게도 그때 먹은 딸기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영양분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느낀 것만 같았다. 내 몸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 12월이었다. 올해 안에 회복될까 싶었지만 신기할 만큼 몸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었다. 병세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아직 기력이 7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고 빈혈이 조금 있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풀타임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했고 감사 시즌,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단기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12월에 감사도 아닌 단기 알바라니. 하루에 50만 원 준다고 했다. 나는 되물었다. 5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내 질문이 웃기지만 그땐 진지했다. 내가 회계사인 것을, 그리고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망각했었다. 그 파트너분이 회계사는 원래 일당에 50만 원이라고 지금 회계사로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정도 거기서 일했다. 내가 회계사를 달고 처음 일한 것이 이 알바였다. 잠깐 여기서 한 일을 소개하자면 과거에 일어났던 특정 부분의 사건을 외국 ERP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용역이었다. ERP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 파트너분도 내게 이 용역을 제안한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회계사는 필요한데 ERP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 와중에 내 이력서를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의뢰하신 분은 초엘리트의 한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고, 젠틀함과 여유와 지성이 뚝뚝 넘쳐 흐르는 이때까지 내 주위에 없었던 사람의 분류였다. 불행히도 내 회계사 생활 내내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루는 그분과 나 사이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ERP 이해에 관한 부분이었다. 나는 내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의 거래처에서 충돌 나는 것이 싫어 내 의견을 굽혔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의뢰인분은 자기가 잘못 이해한 것을 깨달았고 바로 나에게 사과를 했다. 연세도 꽤 된 분이셨고 진짜 정중히 정 회계사님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분 전공이 이공계열이었음에도 이 빠른 시간 안에 이만큼 ERP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대단했는데 더 대단했던 것은 높은 지능을 넘어선 존경할 만한 이런 태도였다. 심지어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까지 챙겨주셨고 이마저 훌륭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종목, 애플이었던 사실이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일당 50만 원의 눈이 멀어 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심한 탈모가 시작되었던 2014년 2월 말, 파트타임 연락이 왔다. 면접을 받고 파트타임 급여를 이야기해 주셨다.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조금 더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으시고는 아주 쿨하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다음 주 당장 출장 준비를 하게 되었다. 어차피 파트타임 수습 회계사의 기대치는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만인 자리였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이 면접에서 기억나는 것은 파트너분이 내가 나갈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까지 눌러주셨고 일주일 동안 스키 같은 위험한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괜히 못 나올까봐 한 말씀이신 것 같았지만 따뜻하게 들렸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 새벽 5시쯤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 같이 일하실 회계사 한 분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분도 참 인상이 좋으신 분이셨고 말도 예쁘게 하셨던 분이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분도 천재였다. 이렇게 셋이 한 팀을 이루어 나의 첫 감사 필드가 시작되었다. 지방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남들에 비해 초라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마저 감사했고 즐거웠다. 빅펌은 입사 전부터 멋진 사원증과 명함, 그리고 작은 선물을 받고 좋은 콘도나 리조트에서 함께 사전 교육을 받지만 여기 로컬 중에 로컬, 그것도 파트타임이다.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조소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좋은 감사장 분위기와는 달리 그렇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었다. 하루하루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어영부영 일주일간의 출장은 마쳐졌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제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현금 흐름표. 큰 기업들을 상대하는 빅펌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그릴 일이 없지만 로컬의 규모가 작은 피감 회사의 경우 아직도 회계사가 현금 흐름표를 그려준다. 내가 회계사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막 IFRS가 들어왔을 무렵이고 당연히 배운 것은 IFRS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려야 했던 현금 흐름표는 내가 배운 현금 흐름표 양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갭과 IFRS의 현금 흐름표 양식은 원래 달랐던 것이다. 파트너분은 낭만이 있으신 분이었다. 감사 필드가 유명 관광지와 가까울 경우에는 꼭 시간을 내서 구경을 갔다. 솔직히 나는 피곤도 하고 얼마 없는 일조차 부담스러울 때라 꺼려졌지만 열심히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순천만 길을 걸었고 통일시장에서 역전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고 DDP에서 사주신 스피커는 아직도 내가 사용 중이다. 특산품이라고 김을 한 톳 사주실 적도 있었는데 나는 그 김을 혼자 1년 내내 뜯어먹어야만 했다. 그리고 일도 정말 꼼꼼히 잘하셨다. 신념이다, 근고감사, 대충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의 조소와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도 참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일을 가지고 옥살시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한 번은 밤 12시까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필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몸이 100% 회복되지 않았을 때라 조금 피곤하면 잠이 오고 이석증이 도졌다. 방해하기도 그렇고 집에 가잔 말도 안 나와서 어디 구석탱이 책상 아래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일에서 깨어난 파트너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셨고, 책상에서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곤 굉장히 미안해하시며 빨리 집에 가자고 했던 기억도 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히 생활을 하면서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한 일화가 있었다. 비슷한 상황,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파트너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이날도 신협 감사를 하던 날이었고 다른 필드와 마찬가지로 하던 대로 현금 실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지점의 직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퉁명스러운 말투와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를 때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실사를 마치고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파트너분이 정회계사라고 부르면서 실사할 때 직원이 틱틱거리면서 퉁명스럽게 했냐면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솔직히 나를 부를 때 혼날 줄 알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잘못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개에 놀라면서 감사했다. 실사 현장은 나와 담당 직원 둘뿐이었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감사장에만 앉아 있던 파트너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다. 보통의 직장 상사는 아래 직원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내게 잘못했다고 말한다. 이후로 들어간 법인의 파트너들, 심지어 본인이 파트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 모든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말 한마디 못했으며 오히려 내가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감수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감사 현장에서 꽤 자주 일어났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다. 보고 또는 듣고도 충분히 모른 척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건넨 것은 비단 2, 3개월을 같이 일할 사람이지만 나를 회계사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더욱이 이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 하지만 나의 입복은 여기까지였고 앞으로 회계사로서 만날 좋은 인연들도 여기까지였다. 2월 14일 초콜릿 2개를 준비해서 하나씩 드렸고 셋이서 한 팀이었던 감사 현장은 이날이 끝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른 때 일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언제 한번 다시 뵙고 싶다. 그리고 2015년 3월 중순 다시 백수가 되었고 몇 달간 쉬기로 했다. 이번에 파트타임을 뛰면서 아직까지 내 몸이 100%가 아니었음을 느꼈고 더군다나 2015년 4월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새로운 채용 시즌이 왔다. 2015년 7월이었다. 작년에도 법인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진짜 최악이다. 어차피 스펙 좋은 사람들은 시장 상황이 좋건 나쁘건 의미가 없다. 합격자를 객관적인 스펙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20%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하위 20%가 아니라 그냥 꼴찌였다. 지방대 출신, 여자, 35살의 나이, 변변찮은 경력, 게다가 14년도에 합격한 취업 재수생이었던 것이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을 요청한 법인조차 잘 없었다. 빅펌은 말할 것도 없었다. 2달 이상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지만 추가적으로 연락 오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나에게 연락이 오는 법인들은 좋은 법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곳조차 붙잡고 싶을 만큼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고 나는 간절했다. 이러다가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한 회계법인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9월 중순쯤 되었던 것 같다. 이곳에 입사를 했지만 이 법인은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위기만으로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갔는지 알 수 없는 노트북을 물려받았고 점심조차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했다.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도 못 들었다.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조차 청구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그런 법인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앞에 있던 회계사들의 최대 근속 기간이 6개월이란 것이었다. 결국 나도 오래 있어봤자 6개월이란 소리였다. 이 법인의 파트너는 부동산 임대업과 인력 공급을 하는 사람이었다. 법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회계사들을 채용해서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회계사로부터 임차료와 회계사를 빌려준 값을 받는 사람이었다. 회계감사 시즌은 11월부터 3월까지다. 감사만 있는 법인의 경우 이 시즌 외의 시간에는 일이 없다.
이런 법인의 파트너들은 5개월만 빡세게 굴려먹고 회계사가 퇴사하길 바란다. 그러면 6개월만 계약하면 되지 왜 풀타임 정규직을 뽑느냐 하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단기로 뽑을수록 일당은 높아진다. 결국 높은 일당은 부담하기 싫고 풀타임으로 뽑아서 필요할 때만 월급으로 써먹고 상여 안 주고 퇴사시키면 개꿀인 것이다. 이런 법인을 스컬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정규직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계약했지만 1년 채우지 못하게끔 만드는 법인. 지금 이 법인은 스컬 중에 스컬이었던 것이다. 입사한 지 1개월도 안 돼서 대표의 이런 행동을 경험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 작년 폴더 중에 어떤 회사의 조서에 보면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열심히 찾았지만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파일이 없다고 하자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냐면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알고 보니 내가 파일을 못 찾은 이유는 대표 본인이 회사 이름을 내게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나한테 왜 이걸 물어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현재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감사 업무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고 어떠한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였고 작년 파일은 나보다 본인이 더 잘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하자면 대표의 저런 행동은 일을 만들어서 시키는 행동이다. 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행동이고 놀고 있다면 그렇게라도 부려먹고 싶다는 것이다. 결국 앞에 회계사들도 대표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 퇴사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표는 거래처를 돌면서 요즘 회계사들이 왜 이렇게 오래 분석하지 못하냐면서 모든 것을 회계사 탓으로 돌렸고 푸념을 섞어가며 자신의 탓이 아닌 것 마냥 방어를 하고 다녔다. 내가 이 법인에서 처음 한 일은 아파트 감사였다. 법인에 계시던 다른 회계사 한 분이 아파트 감사를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스텝으로 빌려줌을 당했던 것이다. 남들은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해서 감사를 나갔는데 나는 신협 감사에 이어 아파트 감사를 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아파트가 위치한 주요 도시는 수원, 용인 등의 경기도였다. 일은 그냥 저냥 할 만했다. 어차피 내가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겠는가.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고 와서 조서 조금 채우는 일이 다였다. 같이 일을 하게 된 회계사님은 운전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었다. 2달 동안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를 다니다 보니 교통비가 꽤 많이 났다. 총무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때까지 교통비 청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법인은 일비, 출장비 등의 월급 이외에 일체 다른 수당은 없었다. 이걸 청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청구를 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쓴 돈이면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내 2년 반 동안의 격리 생활을 하면서 얻은 상시이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개인에게도 큰 돈이면 큰 돈,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경기도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교통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달 동안이다. 금액을 청구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서울 시내로 출근했으면 내가 부담했을 교통비는 차감하고 청구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은 몰상식이 되었고 법인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 교통비를 청구한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대표가 불러서 이야기했다. 이때까지 시내 교통비를 청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생각해서 주겠다고 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줘야겠다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마치 상대방의 선심을 기다리며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얼마 후 새로운 매니저급 회계사들이 들어오면서 그에 감사할 수 있는 팀이 꾸려졌다. 나는 이때 들어온 매니저급의 회계사 한 분과 한 팀이 되었고 중간감사를 다녔다. 이때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회계사가 또 바뀌었냐는 말이었다. 중간감사는 이 푸념을 들어주는 것이 일이었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입사 3개월이 될 무렵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 퇴사의 이유는 파트너 때문이 아니었다. 인차지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스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차지로 새로 들어온 회계사는 다른 법인에서 돈 문제와 파트너와의 불화로 퇴사하면서 여기로 왔다. 본인도 억울한 것이 있어서 퇴사를 했었을 듯 싶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도 한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분은 회계사 6년차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먹고 살 것을 본인이 챙겨야 되는 연차가 되었다. 감사 영업은 본인에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기장 영업을 주로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분은 세무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더더욱이 기장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와중에 매칭된 스텝이 나였고 내 이력서를 본 그 사람은 나에게 기장 생각이 있냐면서 물어봤다. 나는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감사 영업하기 힘들어. 기장도 많이 하면 무시 못하니까 같이 하자.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이렇게 말이다. 한날은 기장 영업을 할 곳이 있다면서 나에게 같이 좀 가주면 안 되냐는 듯이 말했다. 솔직히 내키진 않았다. 나는 기장에 관한 텍스는 할 만큼 했고 굳이 회계사까지 되어서 그걸 또 하기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나는 파트너에게 고용된 사람이지 업무 외적으로 인차시 일까지 도울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정사정하기도 했고 기말 감사를 하는 동안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같이 가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회사였고 회사의 대표는 딱 봐도 기가 세 보이는 여자였다. 그 대표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하찮게 냈다. 인차지는 회사 대표의 기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는 반쯤 숙이고 내내 이러고만 있었고 그 대표는 집안의 하인 대하듯이 했다. 안절부절하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그날은 그렇게 인사만 하고 나왔다. 아무리 계열사가 많아 돈이 된다 한들 저렇게 절대적인 힘에 눌리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회사도 아니었었던 것 같다. 사건은 두 번째 가는 날 터졌다. 그날도 가기 싫었지만 인차지의 설득이 시작되었다. 같이 가서 대표와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기상거래처 여러 개 만들어 오자며 감사 필드가 끝나 집에 가고 싶은 나를 불러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대표가 어지간히 우리한테 밥을 사주겠다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의 대표의 언행은 이 만남조차 미리 약속된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하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한 것은 그 대표는 우리와 저녁을 먹거나 친분을 가질 생각이 없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 대표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왜 자꾸 저런 애를 데려오느냐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민차지와 둘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내게 말했다. 그리고 민차지가 회사의 대표의 눈치를 살피더니 그럼 밖에 가서 직원한테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으라고 얼버무리듯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같이 와달라고 한 현장이다. 인차시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더라면 회사 대표에게 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면이 있으니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됐다. 그러고도 회사 대표가 노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인차지는 나에 대한 예의는 챙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전문가를 키우는 방식이자 문화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내쳐버렸다.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떨떨해야 하며 대표실을 나왔다. 회사 대표보다는 인차시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두 번의 만남을 가지는 동안 내가 한 말은 한 세 마디쯤 되나? 안녕하세요. 회계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러고 나와서도 나는 무슨 책임감이었었는지 회사 직원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로 집에 왔었어야 했다. 그러고 있던 중 회사 대표가 대표실에서 나왔고 직원과 같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었다. 아까 한 말은 나가 있으란 말이 아니었고 그냥 가라는 의도였던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언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차지가 나와서 중재를 했다. 아니 나를 뭐라 하기 시작했다. 회사 대표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고 여기서 나가자고 내게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잘해보자고 감언이설을 해가며 불러낸 자리에서 회사 대표란 사람은 거적대기 취급을 하고 밥은커녕 물 한 잔도 내 손으로 떠마시고 있는 회사에서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잘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다음날 인차지는 나를 불러냈다. 회사 대표한테는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지하고 근엄하게 나에게 왜 내 거래처 가서 분란을 만들었냐면서 물었다. 어이가 없었다.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일 아닌가. 내 앞에 인간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몇 마디 했지만 내 입장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차피 그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자기 행동이 옳다고 세뇌시키고 있을 테고
다 내 잘못으로 몰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어난 일인지 당일에 있은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임차지의 차를 같이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가까이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차 문을 닫고 내렸다. 다음날 임차진은 나를 불렀고 어제 차 문을 왜 세게 닫았냐면서 물었다. 진짜 생각지 못한 질문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부러 세게 닫지는 않았다고 했다. 내 맹세코 세게 닫고자 한 것도 세게 닫힌 것도 아니었다. 문 닫는 소리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임차지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내가 정일 회사님 태워주는 택시 기사인가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났다. 내가 전혀 갈 필요도 회의할 필요도 없는 일을 본인이 필요해서 불렀으면 최소한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게 했었어야 됐었고 나는 차를 태워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나는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하찮은 대접을 받아도 되고 본인은 차문도 살살 닫아야 될 만큼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본인이 그렇게 대우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인 안에 다른 회계사님들이 있는 곳에선 내가 차문을 쾅 닫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았다. 물론 자기 거래처에서 나를 데려가 영업시키려고 한 일은 쏙 빼고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법인 내의 입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고 갈 스토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았다. 이 일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법인을 그만두었다. 퇴사 과정에서 인차지가 했던 말이 있다. 이 바닥 좁다고 다른 법인 갈 때 취업을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인차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겁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어이없었는데 내 회계사 생활 11년 차인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찌질하고 하찮은 말이었는지 본인도 괴로웠을 것 같다. 나도 현재 기장을 하고 있지만 왜 저렇게까지 본인 자존심 다 내버리고 10만 원짜리 기장에 목숨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결국 본인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그리고 퇴사 당일 그 임차지에게 긴 문자가 왔다. 결론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었는데 진실성도 없어 보이고 이미 내게는 지워진 사람이라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빅펌에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고 감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는 대접받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대접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퇴사 후 나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그때가 12월 말이어서 그런지 바로 입사를 할 수 있었다. 빅펌은 아니더라도 업계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법인이었다. 그리고 큰 회계 법인이니만큼 다양한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